밤사이 발표된 PC 물가 지표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완벽히 잡혔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에 본격적으로 베팅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all things rally, 그러니까 만물 랠리를 둘러싼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표현이죠.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리고 이 랠리에 동참할 필요성은 과연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진단해 주신 내용이죠. Growth Curse. 결국 성장률의 저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50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또 만물 랠리, 참 흥미로운 단어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궁금해하실 겁니다. 만물 랠리. 예. 우리나라에 5만 가지 만물상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만물상 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만 가지가. 올해도 이제 증권사 이렇게 보면 금리가 내릴 것이다. 채권 사세요. 이렇게 하는데 가장 투자 실패했거든요. 예. 근데 내년에 어떤 세미나에서 보니까 거기에 그 연사가 미국 경쟁이 내년에 침체된다. 금리가 내린다.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채권 사라. 근데 지금은 금융이 실물보다 한 3대 1 정도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서로 트레이드업 관계, 대립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올라갈 때는 모든 자산 올라가죠. 그렇죠. 내려갈 때는 떨어지고 그래서 올라갈 때 모든 장세가 올라간다.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5만 가지가 투자의 5만 가지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는 all thing rall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그냥 시청자분이 생각하기에는 5만 가지 다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예.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기다렸던 측면에서 또 돈이 지금의 사실 그 신문보다 3대 1 정도 많은 상태에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경계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면 일반 투자가 참여할 것이냐? 그 답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실 속보치 한 달 전에 발표할 때는 4.9% 발표했을 때 그때 다우존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월가의 공식 용어가 growth course라는 성장률의 저지 현상이다. 근데 이번에는 성장률의 저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예. 제닛 옐런이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피벗 미리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강조도 제닛 옐런을 좀 모시고자 하는 이런 표현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공교롭게도 어제 사실 코스피도 한 15포인트 시원하게 올랐고요. 예. 오늘 다우존스 지수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이 됐던 10월 PC 상승률 우리 캐스터분께서 다들 전해주셨습니다는 그 핵심적인 지표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9월에 3.4에서 10월에는 3.0으로 비교적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 앵커께서도 좀 매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행정제들은 아직도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매파 기조를 유지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 매파 기조보다는 인플레가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금리 인상에 잡혔느냐 한다. 소위 디스인플레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페드 인사 중에 3인자 해당되는 윌리엄스 이렇게 뉴욕 연준 총장이 물가가 잡힌 것 같다. 디스인플레 발언했죠. 예. 그다음에 이틀 전에는 지금은 이제 연준 내 최대 매파입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그렇죠. 과거에는 누가 가장 매파인지 아십니까? 블러드 아니었어요? 네, 세인트루이스의 블러드가 예. 지금 퍼듀대 경영학장을 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잔존 남아 있는 중에 가장 강경파가 지금 밀러 이렇게 페드 인사인데요. 예. 이분도 이틀 전에 사실 인플레가 잡혔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은 학계 측에서도 폴크만하는 교수가 이 표현을 썼어요. 깔끔한 인플레가 잡혔다. 디스인플레 발언. 그러면 깔끔한 디스인플레 발언은 사실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침체가 없이 이렇게 물가가 잡히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깔끔하다. 물론 통화정책의 효과가 이렇게 효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깔끔하게 지금 인플레는 잡히고 있다 해서 깔끔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3분기 속보치 잠정치가 속보치 4.9에 대비해서 5.1%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야말로 다우지수가 그동안 10월 달에 많이 올랐는데요. 시원하게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500포인트 넘게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여기와 관련돼서 오늘 상당히 기대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미국뿐만 아니라 오늘은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확실히 떨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네, 물가 지표는 다양한 지표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국가가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좀 비교를 통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는 PCE 물가가 미국에서 발표했습니다는 그냥 시청자분이 아시는 가장 익숙한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가지고 국가 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표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지표를 우리 서 작가께서 정리해 준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미국은 9월 달 소비자 물가 3.7%였습니다. 10월이 3.2%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최근에 발표된 유럽존의 그 CPI 물가는 9월에 4.3에서 2.9%, 1.4%포인트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계 CPI는 9월에 6.7에서 10월에 4.6으로 여기 계산해 보면 2.1%포인트 큰 폭으로 한 달 만에 떨어졌습니다. 예. 중계 CPI는 다시 마이너스 국면으로 됐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물가가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자, 미국, 유로존, 영국 하면 이 국가들이 벌써 몇 개국입니까? 몇 개국이면 다들 선진국에서 잡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진국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 선진국이 한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한국의 물가, 일본의 물가는 지금 잡히지 않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인플레가 정부의 통제 하에 들어가는 디스인플레가 되지 않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막을 이걸 돌려주시면 구체적 수치를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CPI 이틀 전에 발표했죠. 9월에 2.8에서 10월에는 2.9% 조금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한국은 뭐냐? 한국의 CPI는 사실 그 9월에 3.7%에서 10월에 3.8%에서 지금 시청자분들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물가가 10월에 3.2%인데요. 그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가장 불안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사실상 세계 인플레는 이제는 전환점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쪽으로 역시 금리 문제도 전환점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물가가 아직도 체감이 됩니다. 뭘 사러 가기만 해도 다 비싸더라고요. 네네. 한국과 일본, 왜 아직도 물가가 통제되지 않는 겁니까? 네,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인플레의 중점이 방지 대책의 중점이 어디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느냐 예.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보다는 그 초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올라갔을 때 잡는 대책이거든요. 예. 케인지안의 총수 관리 대책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의 전 세계 물가는 코로나 이후의 공급망 차질, 자원의 무기화 이런 과정에서 자 통계기법상 팩터레이스 요인기법 하면 지금은 총수요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공급축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런 공급축 요인에 의해서 사실은 그 물가가 올라간 측면에서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로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주 베테랑인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정부와 협쳐서 공급축 인플레 요인에 잡는 데 초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페드와 관계없이 하나하나 미국의 정부에서 공급측의 인플레 개선 요인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원유 가격 되게 안정시켰죠. 그렇죠. 대륙분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알래스카 개발 그리고 전략 원유 부의축분 풀었죠. 그래서 텍사스 중진리가 이렇게 중동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지금 $70대 이렇게 되고 있죠. 두 번째는 공급망 확보죠.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외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 다 데리고 왔죠. 그러면 미국의 자급자족 구조가 컸죠.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지 않았죠. 해소가 됐죠. 완전히 다 해소된 건 아닙니다는. 임금 상승률 이것도 굉장히 컸는데요. 예. 노동시장의 바틀렉 해소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도 해소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임금 상승이 많이 둔화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주거비도 도시에서 좀 나가서 살아라. 이전 대책이 위기에서 어느 정도 좀 보는 상태고 여전히 주거비가 높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공급축 요인에 미국이 공급축 요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경제 이론의 원인 대비의 목적 수단을 같이 가져야 된다 하는 팀버겐 정리상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유로존도 마찬가지다. 근데 한국은 한번 이런 각도에서 좀 홍익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 생활물가는 어렵다. 근데 생활물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작업적하는 것보다도 수입물가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냐? 인플레 대책이 왜 금리 인상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 수입물가 안정 쪽에 해야 되는데, 근데 환율이 올랐죠. 수입물가 더 올라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인플레 공급 이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우선순위가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상태에서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물가가 잡히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보면은 10월 달에 물가가 잡히겠다 하는데도 오히려 거꾸로 3.8% 올리니까 정부에서 뭐냐 급기야 이런 대책까지 나왔죠. 라면 사무관, 예? 과자 사무관. 물론 슈링크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스킴 인플레이션 그에서 대책이라는 걸 했지만 어떻게 무슨 사무관 이게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지금 선진국이기 때문에 무슨 사무관 분들이 그 사무관에 라면 사무관 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저기서 좀 그럴 겁니다. 이런 대책 가지고 잡힐 수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플레 열 때 원인 대비해서 대책을 적절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모든 대책에서 그렇습니다. 그걸 좀 하겠습니다. 라면 대 사무관 다시 한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라면 사고는 이렇게 내가 부모님부터 훌륭한 학교에서 행정고시 붙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내가 라면 사무관 해야겠느냐. 본인 자신부터 의욕이 꺾여진다. 예. 이런 대책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과 뭐 영국, 전 세계 국가들, 선진국들은 거의 다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금리 인하를 둘러싼 목소리도 확실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시기도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텍스 마이너 기법상 월가에서 나오는 어조 지수를 보면 예. 이제는 뭐냐 금리 인하라는 얘기는 거의 안 들리죠. 인상은 거의 없고. 거의 없죠. 예. 그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는 예, 거의 안 들리죠. 그렇죠. 이렇게 또 한 가지는 금리 동결도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외신 캐스터라든가 우리 홍앵커 입에서는 아침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전해주고 있습니다는 전부 금리 인하뿐이 안 들립니다. 유일하게 거기에 뭐 태클을 거는 건 연준 위원장. 연준 위원인데 연준 위원도 기준금리에 대해서 앞으로 유지하겠다, 제어 수준 유지하겠다 그렇죠. 하는 거지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조상으로는 매파 발언상으로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번 디스인플레라 하는 것은 금리를 올리겠다 발언한 사람 없죠. 지금 그렇죠. 올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죠. 유지하겠다는 그게 이제 인플레가 통제 왔을 때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시장에서 보면 자 이제는 페드의 기조가 바뀌었다. 디스인플레다. 인플레가 통제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금리 인상 거의 쓸어갔고 금리 동결도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는 먼저 추진하는 거죠. 앞에 올 상에서 먼저 미리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월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라든가 인하 폭이라든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예. 다들 뭐 아시겠습니다는 정리하고 월가의 분위기를 새롭게 추가하겠습니다. 가장 전향적인 이건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UBS인데요. 내년 3월부터 인하해서 내년 하루에 한 해, 자 3월부터 시작한다면 금리가 뭐냐? 결국 1년에 연준 회의가 8회인데요. 예. 3월까지 스타 시작한다면 자 1회는 첫 해는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7차례 걸쳐서 사실 금리를 반토막 2.75 정도 내린다고 본다면 매번 금리를 0.25%포인트 하더라도 사실 2.75%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한두 번 정도는 믹스테이블을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의 지금의 성장세를 이렇게 볼 때에는 사실 가능성이 거의 적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건 스탠리라든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시기가 문제이지 6월부터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는 4분기부터 금리가 세 차례 한 차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런 걸 반영해서 월가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내년 5월부터 사실 6회 남아 있는데요. 5월을 치면 6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월 달, 3월 달 빼니까 6회 남아 있으니까 6회 중에서 4번 정도는 내리겠다. 1%포인트 내리겠다 하는 시각으로 지금 되다 보니까 오늘 다우존스가 시원하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장 보수적인 유럽에서조차도 지금 금리 인하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보다 앞서 단행할 것이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사실 시청자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악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빨간 색연필 사계에서 2억가 하나에 해당되는 이런 인플레의 악몽에 시달리기 때문에 페드보다도 뭐냐 결국
중앙은행의 일선 목표는 페드 입장에서 2012년서부터 물가 안정에 고용 창출 들어갔지만 자, 고용 창출 들어가면 물가 안정 흐트러지지 않겠느냐 해서 여전히 ECB는 물가 안정을 제1선 목표라고 단일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ECB가 이렇게 인플레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미국보다 이번 주 들어서 금리가 더 빨리 내린다. 예. 이런 것도 하나의 국제금융 시장에서 또 환율과 관련해서 주목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이렇게 페드보다 먼저 이렇게 유럽 쪽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할 것이다 하는 것은 10월 달에 한번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 물가 하락폭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3.7에서 3.2%로 0.5%포인트 10월의 물가가 9월 대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 유럽은 어떠냐 하면 1.4%포인트 9월 대비해서 물가 하락폭이 미국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았습니다. 하락폭이요. 그러면 영국은 어떠냐? 영국은 2.1%포인트입니다. 예. 그럼 미국의 0.5%포인트 하락폭보다 뭐냐? 4배나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렇죠. 물가가 확실히 잡히고 있죠. 이런 반면에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경기 지금 좋죠. 예. 그리고 내년에 미국 경기를 침체라 얘기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경제 통계 방식은 전분기 대비입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이 좋았죠. 그러면 내년에 성장률은 당연히 내년에 죽을 수밖에 없죠. 자, 올해 성장률 3%면 내년에 성장률 1.5%입니다. 예. 1.5%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절대 수준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절대 수준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미국 경제 침체입니까? 미국 경제. 크루만 교수도 오느냐? 미국 경제가 지금 침체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미국 경제가 무슨 침체입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되면 미국 경제 침체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해서 채권 사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만물내리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예. 이런 겁니다. 그게 월가에서 지금 관심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미국의 금리 인하, 채권 사세요. 채권 산 사람이 가장 실패를 거치 않습니까? 지금의 환경을 과거 이론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은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경기 침체하니까 금리 인하 채권 사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올해 것처럼 투자 실패가 되니까. 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랬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경기가 더 어렵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유럽의 맹주에 해당되는 어떠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슐츠의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슐츠의 실현. 메르켈 총리의 슐츠의 실현. 좌파로 가다 보니까 유럽을 이끌어갔던 독일 경제가 뭐냐 이런 시대 변함을 읽지 못하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뭐냐 올해 내년 유럽 경기 더 미국보다도 더 안 좋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바로 금리 인하 시기가 나오는 거죠. 예. 자, 물가는 빨리 잡힌다 미국보다. 경기는 뭐냐 미국보다 더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ECB라든가 그다음에 영란은행이 미국보다도 인플레 안정에 더 우선순위 있지만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금리 인하가 가닥이 잡히는 국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젠 국내 상황도 진단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어제였었죠. 마지막 금통위가 끝이 났습니다. 금리 동결에 나서긴 했지만 여전히 매파 발언을 다시 반복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발언은 좀 제발 하지 마십사.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도 여지없이 사실상 이해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한국의 물가가 10월 달에 3.8%.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의 전망도 7월, 8월, 9월 달 이렇게 물가가 7월 달에 2.3% 저점으로 해서 물가가 좀 다시 인플레 재발되니까 10월 들어선 잡힐 겁니다. 근데 예측이 여지없이 틀렸죠. 3.8%에서 미국의 3.1%보다 물론 단일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CPI 그 구성 항목이라든가 가중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선 치더라도 미국의 물가보다도 더 미국 10월 물가는 3.2%, 우리는 3.8%입니다. 높더라도 엄청 높죠. 그렇죠. 높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금통위에서도 하지 마십사 하는 말을 기준금리를 동결해 놓고 근데 이창용 총재는 그런 걸 의식하신 것 같아요. 나는 빼고 나머지 금통위원 중에 4분은 금리 인상의 길을 열려놨다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발언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금통위의 전체적인 규모는 기준금리를 동결해 놓고 매파 성향을 유지했다. 그래서 종전에 사실 6차례 반복했는데 7차례 반복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내년도의 물가도 IMF라든가 한은의 이렇게 전망을 보면 내년의 물가도 다 올렸죠. IMF도 이렇게 올렸는데요. 자, 올해 3.6%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2.4% 올렸습니다. 근데 한은은 좀 더 높게 본 것 같습니다. 올해 물가는 IMF 기준으로
수정 전망치 3.9% 동일합니다. 근데 내년은 IMF는 2.4인데 한국은행이 2.6%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 지금 상태에서는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행될지 모르겠으나 3월 얘기 나오고 월가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정도 나오고 그렇지만 한국은 뭐냐? 금리 인상을 가장 먼저 했는데 2018년 11월부터 했는데 물가는 잡지 못하고 물론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는 예.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의 물가가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결국 첫 금리 인상 시기는 MZ세라든가 소상공인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금리 인하 시기는 우리가 가장 늦어서 내년 3분기, 4분기 정도에 될 것이다. 정말로 MZ세라든가 소상공인은 지금도 어렵습니다는 예. 물가를 잡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고통이 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한은 예. 전망과 IMF 전망치들을 해고 우리가 금리 인상 이런 측면에서 물가가 잡지 못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금리 인하 이제 네네. 뭐 거의 기정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확실한 베팅을 하는 모습 아닙니까? 네, 확실히 바팅해서 지금은 먼저 이제 금리 인하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선각자들만 얘기하다가 앞서가는 사람만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가 체계적으로 와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 끝물이 타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포머족도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모습에서 지금은 만물랭이 이런 표현에 선다이렉트 됐습니다. 예.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는 벼농사 지을 때 마지막 김매기 해주는 아주 이게 좀 김매기 할 때 저도 해봅니다는 예. 이 벼가 우자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벼꽃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간 게 이게 따갑습니다. 벼침이 때 그때 김매기를 하니까 마지막 김매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물을 대고 그리고 나서 추석 전후에서 결국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 만물랠리라는 것은 그를 비교하면 야 내가 이게 금리 인하에 끝물을 타가지고 이걸 베팅하지 못하면 거기 금리에서 찾아올 수 있는 나의 수확을 못 찾는 게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지금 포머적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상에서 보면 얼싱 랠리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과 채권자산과 그것뿐만 아니라 투기성 자산에 해당되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라든가 뭐 민주식이라든가 소문의 수준은 예. 그다음에 각종 정크펀드라든가 하리 채권이라든가 해서 안전자산도 올라가고 위험자산도 올라가고 투기성 자산도 올라가고 초위험성 자산도 다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되지 않으면 예. 미국 경제가 침체해서 금리가 이제 채권을 사라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이것을 만물랠리가 지금 위험자산과 그 다음에 안정자산이 트레이드 관계인 전통적인 이렇게 사실 그런 투자 성향의 경계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뉴노멀 환경입니다. 예. 뉴노멀 환경입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럼 뭐냐 미국에서 포머적 것처럼 만물랠리에 동참할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까지 만물랠리는 선도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투기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일리드 그다음에 정크펀드까지 포함하고 예. 비트코인, 가상화폐 뭐해서 투자에 어떻게 보면 이 문화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우후죽순적으로 오늘 온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투자 대상의 질이 좀 나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자, 작년 3월서부터 지금까지 금리 인상기에서 전환점이 맞기 때문에 예. 이러한 투자 수단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매력에 그린슛 단계에 담지 못하면 투자 수익이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자신의 자기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첫 번째 아시려면 자기의 투자 성향을 알아야죠. 그렇죠. 홍영커가 투기성이 좋아하는지 내가 안전자산이 수성이었는지 이런 것 좀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목표 수익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투자 성향 그다음에 자기의 목표 수익 이걸 전제로 해서 만물랠리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일반 투자에서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금 전환점에선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이 가면 채권 시장은 떨어진다. 이런 각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금리 인하하면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물 자산에 비해서 지금 금융자산의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론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뉴노멀 재테크 환경입니다. 뉴노멀 재테크 환경이기 때문에 한국경제TV에서 김종호 사장께서 월마트 가서 플레이어들의 보는 모습, 이론이 아니라 플레이어들은 미국 경제 침체되면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이 살아 올해 낭패를 봤습니다는 사실 뭐냐, 새로운 환경의 투자 환경을 봐라. 현지에서 이렇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해줘서 오늘 만물일도 배우셨습니다는 이렇게 새로운 투자 환경을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크본드, 밈 주식, 비트코인 이렇게 위험 상품들이 얘기하셨었는데요. 비트코인 요즘 강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향후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보혁 캐스터께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예. 비트코인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좀 이렇게 강세했는데 다른 가상화폐들은 좀 과거에는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서로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이건 한 주제를 잘 봐서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왜 비트코인이 올라가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4분기는 2017년 강세장이 4분기에 나타났죠. 그다음에 2011년도 2011년 11월 8일 날 비트코인 가격이 66,000달러 갔죠. 4분기에 계절적으로 강세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SEC에서 비트코인 같은 ETF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월서부터는 반감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권 요기 때문에 들어간다. 근데 비트코인 투자하느냐? 그런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PD께서 더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시간을 잡고 지금 뭐냐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관련해서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만물 랠리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